질문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감히 우리를 정어리 취급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새끼들이 감히 우리를 정어리 취급하고 수조 안에 가둬놓은 다음에 살고 싶으면 빨리 헤엄치자고 강요하는 겁니까? 어떤 새끼들이 나와 내 동료들의 생명을 담보로 살고 싶으면 도망다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동의해 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에서야 17세기,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를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산업혁명인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런던에서 공장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못 보던 자본가라는 계급이 새로 생긴 겁니다. 처음 보던 노동자라는 계급이 그냥 생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세월이 조금씩 변하는 줄 알았는데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먼 훗날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공장이 생기고 자본주의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이래 그 시기에 유럽에 있는 사상가들이 쓴 책을 보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지? 사람 사는 모습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류는요, 보통 한 7,000년 정도를 문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을 가지고 있는 7,000년 역사 동안 우리 인류는 누구도 깨지 못했던 불문율 같은 한 가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이 합의는요. 7,000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기록에도 지켜졌던 문명의 역사의 7,000년 동안의 불문율은요,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불문율이 깨진 역사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동서 어느 나라를 봐도요. 특히 우리 같은 민중들은 단 한순간도 7,000년 문명의 역사 이래 한 번도 서로 돕고 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장농들이 그렇게 지주들에게 악랄하게 착취를 당하고 기근이 들어도 이웃집 마을에 개똥이가 굶어 죽으면 식량을 나누는 겁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착취를 당해도 품앗이를 하고 노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 불문율 같은 거였다고요. 어떠한 악랄한 독재자도 이걸 깨지 않았습니다. 고대 노예제예요. 고대 노예들이 같이 전장에 나가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싸울 때는 동료들과 협동을 했습니다. 내 친구를 먼저 살리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누구도 시비를, 연산군이 그랬다는 기록 본 적 있습니까? 연산군이 우리 소장농들한테 와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왜 너희들끼리 돕고 살고 지랄이야, 뭐 이랬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떠한 악랄한 독재자들도 7,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민중들이 서로 돕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문율 같은 거였다고요. 그런데 왜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사상가들의 멘탈이 붕괴되냐면 7,000년 동안 우리는 돕고 산다는 합의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끼리 치고받아라.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치고받아서 너희들 중에 이긴 놈만 살려주겠다. 진 놈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상가들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립니다. 7,000년 동안 우리 인류의 고유의 전통이었던 협동이라는 것이 그냥 너희들끼리 경쟁해서 살아 한마디 와르르 무너져 버리니 이게 왜 멘탈이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가들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가 7,000년 동안 유지했던 본성과 너무 안 맞으니까요. 수많은 사상가들의 연구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 중에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던 연구는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회학자의 연구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나라는 책에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유지돼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경쟁을 신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개천에서도 노력하면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강남에 있는 돈 많은 놈들이 다 좋은 학원 입술고 조기 유학 입술고 그래서 걔네들이 다 스카이 입술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누구나 열심히만 노력하면 다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인들이 다 공약을 했죠. 그런데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나 열심히 하면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있는 사회는요, 행복한 사회일까요? 좋은 사회는 맞습니까? 그러면요, 만약에 용이 못된 미꾸라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냥 용이 못됐다는 이유로 평생을 진흙밥 같은 그 더러운 개천에서 살다가 뒤져도 됩니까? 미꾸라지들은요. 단지 경쟁에서 졌다는 이유로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바오만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왜 경쟁의 신격화가 문제냐? 경쟁을 신격화해서 경쟁을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라고 지배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통제하는 데 훨씬 더 편하니까요. 그런데 바오만이 진짜로 뚜껑이 열려는 대목은 뭐냐면, 왜 우리가 피지배자들이, 민중들이 이 경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고 이걸 신으로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경쟁에서 패배해서 평생을 개천에서 살아야 되는 미꾸라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주체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미꾸라지들은 모여서 어쩌고 있죠? 우와, 저 용 진짜 멋있지 않냐? 야, 저 용 진짜 짱인 것 같아. 와, 이러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가다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지방에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강연을 갈 때 보면 확 뚜껑이 열려서 브레이크를 확 밟을 때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 초입 같은 데 보면 경축, 화정삼리, 벽돌집 셋째 아들 서울법대 입학 플래카드를 걸어놔요. 이게 왜 붙여놓는 겁니까 도대체? 화정삼리 벽돌집 셋째 아들이 서울법대 가면 화정삼리 민중들의 삶이 나아져요? 걔가 나중에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면 화정삼리에 기부하겠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화정삼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와, 우리 동네에서 서울법대 나왔어 하고 경쟁의 승자들을 우러러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안 깨진다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강력한 학벌 철폐론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 수능 비중을 어떻게 하고 학종 비중을 어떻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제도를 아무리 바꿔보십시오, 해결이 되나. 대학이 이미 서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우 등급에 맞게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A2뿔, A1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대학을 그렇게 서열화를 해놓고 초중고 교육대에 정상화시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제 주장은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90% 정도 비중이 됩니다. 전부 몰수해서 국공립화를 만든 다음에 대학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1번부터 150번 대학까지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프랑스는 대학교 입학이 가능한 시험만 통과하게 되면 뺑뺑이를 눌러서 갑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서 소르본느 대학이 어디에 이런 건 모릅니다. 예, 파리 1대학, 파리 2대학 다 번호 붙어 있습니다. 그 대학은, 그 나라는요. 저는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부터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학벌 철폐하자고 막 주장을 하고 나면 학부모님들 반응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이게 그 행동경제학이나 진화경제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뇌가 낙관 편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유전자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진화했다는 게 진화경제학의 시각이거든요. 이거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일주일에 운동은 1시간도 안 하고 매일 과로에 시달리고 매일 담배 피고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살면서 왠지 물어보면 꼭 본인은 여든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고 되게 노후 준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인간의 낙관 편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든지 자기 자신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학벌 철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학부모님들 표정이 안 좋으시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비슷한 거예요.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진 않는데 왠지 자기 자녀는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낙관 편향이 깨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재작년 한 10월쯤부터 제가 이 학벌 철폐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님들 반응이 많이 바뀌셨어요. 우와, 기자님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우와, 진짜 대한민국의 학벌 문제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학벌 없애줘야 되는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열광적이신 거예요. 제가 좀 의아하잖아요. 3년 동안 떠들고 다녔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촛불 집회가 시작되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게, 그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학부모님들의 학벌 철폐에 대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렇게 적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할 때요. 근데 요 두 사람 이름을 딱 적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학벌 철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납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우와, 전부 서울법대 나왔습니다. 아시죠? 예. 진짜 맞는 말씀과 서울법대 폐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서울법대 나온 새끼들이 말이야, 나라의 기득권을 쥐고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기자님 말씀대로 진짜 학벌을 없애야 되고 너무 열렬하게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약간 약이 오르더라고요. 아니, 3년 동안 떠들고 다녔는데 내가 우병우, 김기춘 한마디에게 다 설득이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하루는 약이 좀 올라서 이분들의 반응이 진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이름을 바꿔 적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이 두 분도 서울법대 나오셨습니다. 네, 다 서울법대 동창이에요. 앞에 두 분하고요. 근데 이 두 분 이름을 탁 적고 나면 들으시는 분들 반응이 180도 바뀝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야, 역시 사람은 똑똑하니까 정의로운 것 같아. 와. 기자님 역시 배워도 많이 배운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달라요. 와. 환장하는 거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요. 사상가 한나 아렌트는 정의를 뇌의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라는 뇌의 근육은 모든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발달하죠.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는 것은 그 정의라는 뇌의 근육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의라는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정의의 근육이 퇴화했기 때문이죠.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만약에 이 두 분이 정의롭다면 그건 서울법대하고 1%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정의로운 건 정의라는 뇌의 근육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암기 과목을 달달 외우는 거하고 정의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걸 열심히 했다고 정의로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울법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숭배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죠.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경쟁에서의 승자들이 좋은 세상을 이끌 거라고 숭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주저스럽긴 한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학벌 철폐를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처음 뵙는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이런 걸 자랑하고 다닐 정도로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를 설명하는데 제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 대학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으니까 입시생활을 한 4년 정도를 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4년 동안 3시간 이상 자본 날이 거의 없었어요. 네. 하루에 커피를 매일 5잔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카스를 매일 2병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거 안 팔던데 타이밍이라는 하얀 알약이 있습니다. 이게 그 각성제, 카페인 응축제 같은 건데 이걸 먹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30분 내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카페인 과다 응축한 각성제 같은 거예요. 그 약을 4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2알씩 복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있는 상태로 제가 공부를 해서 저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 반응이 4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경쟁에서의 승자를, 저를 숭배합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우와, 너 진짜 짱인 것 같아, 정말로. 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냐. 와,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2단계,
경쟁의 승자들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야, 사람이 저 정도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으면 말이야,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좀 기득권 좀 있고 취직할 때 좀 돈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3단계,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 나한테도 분명히 똑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거야. 내 잘못이야. 자기 탓을 합니다. 4단계, 자신의 현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오늘 이 모양 이 꼴가지로 사는 이유는 내 잘못이다. 누구를 탓하냐? 나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잘못이니까 받아들이자. 제일 위험한 단계까지 올 겁니다. 이 기득권이 분산되는 소득 격차를 강요하는 이 불평등한 구조에서 자기 자신이 가난한 이유는 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회를 변혁시킬 동력을 상실합니다. 진짜 위험한 사회가 돼버립니다.